네. 저희가 지금 예정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연맹 DPI의 조태웅 기획실장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어떤 개요와 함께 민간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 이용석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시장님께서 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거 이어서 그 UN CRPD 안에 있는 조항들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쟁점 조항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세세한 세목으로 논평식의 어떤 서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일반 논평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당사자 일반 분들이 CRPD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더 저변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오늘에서 이틀 동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일반 논평 부분 중에 핵심된 부분을 우리 더 인디고의 대표님으로 계신 조성민 대표님께서 오늘 특강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 주셨고 오늘 그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시간들이 되고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는 부분의 일부분의 귀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우리 더 인디고의 조성민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넘겨받은 더 인디고 대표 조성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제가 맡은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일반 논평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한국 DPI가 저한테 이 강의를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 유엔 NGO CRPD 연대 또 단체 활동가분들 또 많은 또 교수님들 이렇게 일찌감치 CRPD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학습하신 분들이 많은 과정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조태영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전달받은 때가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담을 안고 일반 논평을 저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못 해본지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연구라기보다는 들여다봤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는 일반 논평이 왜 중요하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일반 논평에 대한 관련한 7개 이제 사실은 일반 논평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와 함께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NGO 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실 의미를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논평이 2014년부터죠. 14년부터 18년 동안 18년까지 총 7개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 평등과 기차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되게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유엔 권리위원회가 이거를 사실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갖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DPI에서 번역을 한 건데요. 한 호당 한 20페이지 정도의 설명서입니다. 사실 성경책만큼이나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DPI가 7개 호를 다 번역을 했고요. 요것도 사실은 이제 더 앞선가요? 뒤인가요? 요건 6개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것도 그래서 아마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왜 일반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왜 제너럴 코멘트를 일반 논평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근데 여기는 그냥 제너럴 코멘트라고 아마 놔뒀어요. 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논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더 이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해설서 같기도 하고 조금 가이드라인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일반 노평을 얘기하기 전에 유엔장인 권력이 없이 이야기하면 이 강의의 맥락이 좀 끊어질 것 같아서 사실 앞서서 장총련의 이용석 실장님께서 기본적인 CRPD가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보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여하튼 뭐 2006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이 됐고 한국은 2008년에 비준이 됐죠. 그리고 2009년 12년 전부터 이제 발효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25조 마항 생명보험과 선택의정서는 유보한 채 12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는 가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직 생명보험 기준 안 했잖아. 선택의정서도 유보했잖아.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4조에 보면 일반 의무라고 있어요. 이제 국가 의무죠. 국가가 해야 될 8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사실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고 동일한 기준인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뉴욕시 가서도 동일하게 이 협약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행동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국가가 해태한 거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장애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25조 마항 빨리 비준해라, 뭐 선택의정서 빨리 비준해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왜 12년 동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국가 행동 전략을 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운동의 지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넘어가면 아마 이것도 아마 앞서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2006년에 앞서서 협약들이 있는지 왜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렇게 우리 인권선언이 48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의 어떤 무참한 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존엄성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세계 인권선언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서 세계 인권선언에서 이거를 선언으로 내놓고 이어서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1966년부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이죠. 사실 자유권을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게 자유권과 사유권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제 나이 때는 중학교 때 사회 시간인데 뭐 하여튼 굉장히 자유권과 사유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선생님께서 자유권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면 차별이야. 라고 일찌감치 선생님께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교역은 사회권인 거죠. 국가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협약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인종차별철폐 협약도 만들고 쭉쭉쭉 내려가서 제8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이거 그해 12월에 강제실종 보호 협약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협약은 모두 유엔 차원에서 이행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즉 우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뭐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 장애 아동 권리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쭉 모니터링도 하고 또 해석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 9대 협약에서 가입하지 않은 협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간 박스 그냥 해놓은 게 아니죠. 이게 제가 이거 뭐 멋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빨간 거는 아직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또 강제실종 보호 협약은 아마 강제실종 보호 협약은 아마 이번에 뭐 비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전히 이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 것도 그냥 해놓는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겠죠. 자유권, 인종차별철폐 협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고문방지 협약은 바로 우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선택의정서를 비준을 한 겁니다.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도 앞 시간에 아마 들었을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국가에서의 내 차별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내 구제적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저는 어디로 간다고요? 대법원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우리는 바로 유엔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냥 장애인에게 진정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무서워서 아직도 비준을 안 한 거죠. 뭐 무서워서 비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비준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준 후 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여하튼 요 한 표에 이 전체 권리협약, 역대 권리협약과 이행체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비준했고 지금은 어떤 선택의 정사가 비준이 됐는지 이런 걸 한 장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배경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전에 이용서 실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강의했으니까 또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또 신신당부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75년도 뭐 이런 뭐 권리선언 이런 것도 뭐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다 얘기했대요. 저한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재정 배경과 뭐 성과도 얘기했을 때 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죠. 남들이 안 한 걸 또 제가 해야 또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특징 중에 사실은 이 당사국과 장애인 단체 전문가가 사실 8차례 특별위원회에 모든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고 그런데 이게 왜 뛰어나고 이게 위대한 협약이냐? 여러분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죠. 즉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협약이 바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인 거죠. 앞서서 보셨지만 그 장애인이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여성차별철폐 협약이 70년대에 유엔에 통과됐는데 한국은 1983년도인가 아마 이때 비준이 됐어요. 서명이 됐는지 하여튼 서명이 됐어요. 이 당시에 군부 정권 시절이잖아요.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이제 전두환 씨죠. 이제 전두환 정권인데 이때 우리가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가입을 한 거예요. 웃기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도 이런 거 우리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옛날에 역대 협약들은 그냥 정부가 가서 사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신 세우려고.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은 역시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협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싶고 또 하나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여성장애인 제6조 또 개인 이동 또 자립생활 IL이죠. 이런 것들은 3개 조항은 한국 장애운동이 그동안 이 변방에 있다가 솔직히 변방에 있다가 유엔 뉴욕 유엔 건물에 가서 한국의 장애운동의 위상을 그리고 한국 장애운동의 국제운동의 가능성을 아주 제대로 한번 보여준 그런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예. 뭐 구성 또한 다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 50개 조항과 18개 선택 의정서가 있는데 그냥 이제 여기 뭐 1부부터 4조를 일반 원칙과 의무, 뭐 5 내지 5에서 30조를 구체적 권리, 31에서 33조를 특별 의무,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나누라는 원칙은 없어요. 아까처럼 자유권과 사유권으로 나누셔도 좋고, 각각 조항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개별적인 어떤 권리로 나누셔도 좋고, 다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1부터 4조까지는 이 목적과 정의, 일반 원칙, 제일 중요한 거죠. 3조. 그리고 일반 의무, 이 국가 의무인 거죠.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모든 거를 이 일반 의무에 다 담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5조부터 30조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를 담아낸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4년, 처음에 2년, 그리고 4년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엔들은 이걸 받으면 또 심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5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택의정서는 역시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이 권리를 유엔에서 이제 내가 개인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형제 복지원 사건처럼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유엔이 이걸 들여다보다가 직접 와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큰 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차별에 대해서 권리 거절을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못 받았으면 내가
유엔에 찔러가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저는 어쩌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직은 그런 건 없지만 여전히 시설에서의 지속되는 이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산발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직권조사가 들어왔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 축이 바로 권리 구제의 조항이 바로 선택 의정서고요. 여기서 보면 이 선택 의정서가 마치 그 본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문만 이제 유엔 비준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선택 의정서는 마치 부칙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 의정서 또한 본문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선택 의정서를 하려니까 많은 국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반대를 해오다가 65년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이렇게 별도 조항으로 나눠진 것뿐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야 되고 보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인권 침해하는 데가 국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이거를 권리 구제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권 어떤 보호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3조는 사실은 이제 전체 이 협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이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 일반 원칙 이 3조는 그 어떤 인권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8가지를 정리한 거죠.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은 보편성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이런 거는 사실은 뭐라 그러죠?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 뭐 차별 금지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비차별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참고로 우리 DPI에서 7개 번역한 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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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IS 센터죠? 제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우리 DPI가 이번에 여기는 6개만 했고 7개 다 번역해서 요거를 책자로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감수하면 좋겠는데 기대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잠깐 뭐 새길로 세면 원래는 이 국가가 이런 거 번역해야죠. 인권위가 이거 제대로. 이거 민간이 번역하기 말이 돼요 이거? 그렇죠, 실장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권위가 네, 카메라 돌리지 마세요. 저만 지켜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번역을 사실은 오랜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직도 감수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그 CRPD 그 일반 논평이 그냥 일반 논평이라고 할게요. 예, 일반 논평이 2018년도까지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에 빨리 해서 이걸 나눠줬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해석해주고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법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관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이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국가 공신력 있는 번역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국가인권위가 이걸 한다고 하니 빨리 세상에 내놔달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원회. 예. 자, 잠깐 새끼를 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지면 이게 자유권은 즉각적 어떤 이행을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량 막 평등, 생명권, 차별, 학대, 고문 금지 5조부터 22조 이거 다 침해하면 바로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 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 사회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좀 점진적 이행 의무인 거죠. 그 나라, 그 지역사회, 그 국가의 자원과 재정 여부에 따라서 점진적 이행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마냥 점진적 이행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행동 전략을 수립을 해서 뭐 5개년을 하든 뭘 하든 교육을 어떻게 할 거며 뭐는 어떻게 할 거며 국가 행동 전략의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정부가 바쁜가 봐요, 요즘.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맨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고. 그래서 못 지키더라도 자꾸 우리가 이걸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이 장애계가 너무 사실은 그 선택의정서 비준에만 꽂혀가지고 이것도 맞는데 국가가 모든 우리 국가의 전략이나 짤 때 그 기반에 만들어 짜야 되는데 그걸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가 보겠죠. 보건복지부를 비판합니다. 빨리 만드세요. 예. 아니 보건복지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모든 뭐 국토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국가장애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예.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네. 추미애 장관님 빨리 만드세요. 네.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접근권, 접근성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이동 이거 무제한으로 막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보 접근권, 뭐 정치 생활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막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다 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점진적 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예 여기 보면 자립생활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여전히 25조는 우리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일반 논평으로 들어옵니다. 제너럴 코멘트. 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법 장애인 권리협약이죠. 이 비준 국가가 협약이 182개 국가, 그 다음에 선택의정서가 96개국이 비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까 제가 앞서 강의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국가의 어떤 행동 전략이고 또 국가가 이행하는 모든 그 가이드라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 달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애인들 가뜩이나 힘든데 헷갈리겠죠. 네, 좀 웃어주세요. 네,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준 국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해석도 되게 힘든 거예요. 국가마다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가 그 국가 보고서를 낼 때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민간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했던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비준 국가도 많지만 국가마다 경제, 사회, 문화, 법률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것들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뭔가 방향성, 지침,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일반 논평은 아주 기본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또한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민간 보고서도 내잖아요. 그거를 유엔 권리위원들이 보고 최종 견해 어찌어찌 해라. 이건 잘했구나. 이건 못했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최종 견해로도 이 전체 권리협약의 조항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 논평은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호에 이 접근성만 해도 20페이지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막 제가 숨 넘어갈 정도로 되게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마다 상이한 이런 것에 해석도 한 나라에서도 판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조항을 두고 엊그저께 우리 어디죠? 여주 청각장애인 여주 공무원 시험에서 당당히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이 합리적 편의 제공 혹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시험에서 1심에서는 여주시가 다 알아서 했어. 이제 기각이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아니야. 합리적 편의 제공을 못했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해.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벌금 500만 원 방망이 때렸죠.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그 법관마다 다르고 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버리면 더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포괄적으로 제대로 한번 짚어주자라고 해서 일반 논평을 낸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아주 선택의정서를 너무나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호주에 이민 가고 싶어요. 못 와요. 장애인은 그 사회의 국가적인 어떤 기여, 생산물을 할 수가 없는 거로 보는 거죠. 이런 걸 갖고 호주 시민사회는 법률과 그룹과 함께 진정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엔 권리위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국가마다 다른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각각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은 통일성 있게 제대로 또 알려주자. 그리고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논평 혹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혹은 또 우리가 진정 사건을 내면 거기에 대한 개인 진정에 대한 리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뭐 판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인권위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또 우리가 정부가 국가 행동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또 우리 NGO가 민간 보고서를 쓰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지표 개발할 때 굉장히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 DPI 거죠. DPI 거 자꾸 보여줘야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해석이 사실은. 그래서 CRP보다 더 어려운 게 해설서인데 우리가 성분 영어 혹시 아시나요? 성분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분 해설서가 있잖아요. 원래 영어 책이나 이런 거 해설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들이 18명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다 모두 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에요. 장애 당사자의 감수성을 갖고 있고 인권 감수성도 있고 다 좋은데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법률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법률가라 하더라도 이분이 법률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전체를 꿰뚫는 이런 아주 해석을 전 내릴 수가 되게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전히 논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다 보니 제가 이해되는 게 좀 많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한국은 2014년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 이 최종 견해를 9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긍정적인 측면,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든지 뭐 5개년 장애인종합계획도 있고 또 인천전략이라고 이거 말고도 또 2013년부터 22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62개 국가가 지켜가야 될 10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든지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지금은 장애 등급제 아직도 뭐 폐지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죠. 장애인 등급제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등록도 의료적 서비스에 기반한다든지 이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을 너무 우리는 좁게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성년후견제 가장 크게 골치 아픈 해결돼야 될 과제인 거예요. 성년후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게 2000 몇 년에 받은 거죠. 14년에 받은 건데 8년 동안도 여기서 크게 해결된 게 있나요?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년후견제 그대로 있죠. 네? 장애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이것도 사실은 합리적 편의 제공에 면죄부를 씌우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여전히 웹 기반으로 갖고 있지 모바일 앱 기반은 인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있는 거고. 뭐 보험 가입도 저 내부 장애인이라고 보험도 가입 안 해줘요. 제가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나올까 봐.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 문제 이런 거, 최저임금 보장 이런 적용 제외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조항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최종 견해도 우리가 받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일반 논평을 계속 일반 논평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 해석하는 데서 되게 애매하고 머리 아프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엔 권리위원들이 총 7개의 일반 논평을 냈습니다. 협약 제12조 법 앞에 평등 혹은 법 아래 평등 그 다음에 접근성 협약 9조인 거죠. 그 다음에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 협약 6조죠. 통합교육 협약 24조 그 다음에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혹은 뭐 통합 이게 해석이 서로 달라서 제가 여기 해석 기준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등 및 비차별 뭐 이행 모니터링 이렇게 애매한 것에 대해서 유엔 권리위원이 7개를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한 해에 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내놨다라는 거고 근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제가 관심 있거나 약간 헷갈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네. 구조죠. 일단 이걸 뭐 해당 조항을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접근성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거를 요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접근성은 많은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조항이에요. 이거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항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목적은 이 접근성을 통해서 자립적 생활 및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한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앞에 이 조항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럼 대상 지역은 어디다? 도시만이다? 아니다. 농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조치 영역은 뭐냐? 뭘 하라는 거냐? 여러분 그 접근성 하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물리적 접근, 그렇죠? 이런 어떤 건물, 그 다음에 교통, 대중교통, 이동권 문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정보 접근권, 뭐 청각장애인이든 뇌병변이든 시각장애인들 이런들에 대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여기까지가 이 대상 조치 영역 수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건물, 도로, 교통, 학교, 주택, 의료시설, 직장 등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폭넓은 조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8가지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접근성 하라면 접근성이 뭐죠? 우리 교실 여기 지금 이 회의실이 왔는데 이 회의실이 이렇게 자동문으로 열리기도 하고 또 우리 조태용 실장님 타고 오신 전동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접근성을 하려면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폭 뭐 1m, 뭐 이렇게 세로폭 얼마 이런 접근성 표준을 만들어라. 건물이면 건물, 도로면 도로 이런 걸 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정부만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접근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병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뭐 민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Y 브란스 뭐 병원이라든지, 네, 저기 강동구 어디 중에 있는 큰 병원들, 장례식장 많이 긁고 하는 그런 병원들도 사실은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제공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유도블록 같은 거 있고 들어올 때 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대중에게 개방된 그런 시설에 안내 표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수화통역사,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수어법이 생겨서 수어통역사라고 하지만 그냥 국제적으로는 수화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네. 네, 여기 대표님 계십니다. 장애별 허물기 대표님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사실 수화통역사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사실은 엄청난 이렇게 어떤 인식, 수어의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세계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또 어제 의원들이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서 또 세계 장애인을 맞이하니까 300명의 의원들이 우리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장애인들한테. 그래서 어저께 또 우리 점자법, 그건 앞에 통과됐고 한국 수화 언어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2월 3일, 그래서 수어의 날. 그래서 2월 3일이 수어의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세계 장애인의 날. 네. 그래서 이렇게 수화 통역사도 이렇게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또 기타 어떤 적절한 정보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갈수록 발전하는 게 AI, 인터넷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어떤 모든 의사소통 기술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또 이게 그냥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까지 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접근성의 핵심 조항입니다. 목적,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조치 수준, 그 다음에 구체적 영역, 그거에 따른 조치까지
다 요 한 조항에 다 담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접근성 그 구조만이 아니라 12, 13, 하나, 둘, 셋, 넷, 다, 한 15개 조항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법 앞에서의 평등, 또 사법접근권. 제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내 정보를 안다든지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판결문을 준다든지 또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을 제공해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대로부터의 자유, 즉 내가 학대로부터가 만약에 학대를 받았으면 쉼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가호, 쉼터. 근데 거기가 접근성이 안 돼 있어요.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자립생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시설에서 나오면 뭐 지원주택이나 이런 것들 또한 다 접근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이동성은 뭐 한국이 만들어낸 조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별도 개인의 이동성, 뭐 21조 의사 표현 및 뭐 정보 접근권 당연한 거고 또 교육도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내가 합리적 편의 제공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뭐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고용, 내가 직장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 엄청난 조항의 접근성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는 우리 이 접근성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조항들이 조밀조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가 또 접근성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시각장애인들 온라인 쇼핑몰, 뭐 GS 혹은 쿠팡 뭐 이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대세잖아요. 특히 비대면 시대 되니까 다 주문을 하고 밖에 나서 밥도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주문을 하면 뭔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준 거예요. 이거를 시각장애인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바일은 더 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모바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굳어서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분들께서 아주 그냥 세게 한번 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모바일 앱과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됐죠. 처음에는 웹사이트였는데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의 접근 의무를 국가 등 공공기관에 한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민간기관은 권장만 해놨어요.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보 접근성 안 지면 차별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웹사이트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매번 그 국회가 바뀌면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게 15조가 하고 21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조항을 개정해 웹, 모바일, 키오스크까지 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거를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최영 의원이 이거를 개정을 했지만 사실 이거 다 빠졌어요. 제가 좀 이번에 그래도 활동 지원 65세 이상 이거 통과된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특히 우리 점자의 날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수어의 날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국가기념일이 된 거죠. 그래서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중요한 핵심 조항들이 다 빠져나가서 사실은 이번 국회의 평가를 한 60점, 70점 저는 좀 주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죠? 여하튼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가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권위가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자사 웹과 웹사이트인 거죠. 모바일 앱에서 시각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웹 접근성 콘텐츠 그 지침 기준에 보면 9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40점, 50점 다 꽈락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고쳐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 소송까지 간 건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태웅 실장님,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빨리 판결 나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안 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자, 그다음에 접근성 사례 2, 네, 13조 사법 접근입니다.
뭐 좀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건데, 또 장애벽 허물기가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각장애인 A씨가 또 이혼 소송을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소송을 했던 거예요. 청각장애인 분이. 그러면 이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법지원도 해주고 나를 또 수어통역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우리 그 규정에는 가사 사건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소송 비용을 기초수급자분들은 지원을 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몇십만씩 내야 돼요. 네, 뭐 일당 뭐 이렇게 통역인들 다 당사자 부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법 접근의 조항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13조 사법 접근의 조항을 보면, 조사와 기타 준비 단계 포함 뭐 이렇게 사전 뭐 조사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 소송하는 모든 과정들 포함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 참여자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잘못 좀 옮겨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항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위가 수어통역비처럼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당하게 한다면 동등한 수준의 사법 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불가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 규칙을, 그 가사소송 규칙 이거를 개정하라라고 권고를 했고, 또 대법원도 다행히 아니죠, 마땅히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한 민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 및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수어통역 하시는 분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해서. 그죠? 하여튼간,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청각장애인이어서 내가 내 돈을 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위도 그렇게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규칙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고쳤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감정, 이렇게 왜 증인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에도 보신 분 있겠지만, 법원 행정처에서 또 10월에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는 점자로 요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점자로 다 출력해서 보거나 또 이렇게 파일로 받아가지고 볼 수 있거나, 판결문 이렇게 받으면 다 PDF 파일이에요. 읽기가 되게 힘든데, 읽기 가능한 거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법 접근에 있어서 내가 정보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좀 돼가고 있다. 근데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김천원 선생님 계셨어야 되는데, 이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좀 이것도 얘기해보죠. 네. 하여튼간 이게 사례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20조 개인 이동입니다. 이것 또한, 전국 운행 중인 시외버스죠. 시외버스는 뭐 고속버스, 직행, 일반형이 있고요. 시내버스는 광역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업자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20조 개인 이동 조항을 보면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 이동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조항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에 이제 사실은 또 함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감당하래. 뭘 감당하라는지. 감당 가능한 비용 포함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 접근 촉진. 자꾸 이렇게 감당한 비용 내에서 뭔가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감당을 못 하겠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도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8조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의무를 강조하고 19조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규정에 담아놨고
결국은 인권위가 국토부 장관은 이런 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했고, 근데 국토부는 하고 싶잖아요. 그럼 또 늘 핑계대는 게 있잖아요. 또 복지부도 맨날 하겠대요. 근데 핑계대는 데가 있잖아요.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대요. 그래서 기재부 너들도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사건 관련 교통사업자 버스 회사는 좀 그 버스를 개조해서 좀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예약제 혹은 이런 거잖아요. 모든 버스가 지금 2분의 1, 3분의 1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광역시는 절반이 조상버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은 시군 단위는 3분의 1 이렇게 조상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 돈이 이제 한 몇 천만씩 들어간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제가 만약에 3시까지 가야 되는데 2시 버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전 예약이라도 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권고를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또 있어요. 접근성 사례가. 이거는 너무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인데요. 중증 시각장애인 A씨가 2017년 한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뽑을 때 경선 현장 투표에 투표 전날 투표 시각장애인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 제공을 요청을 했지만 정당은 시간이 없다고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위 냈겠죠. 인권위 냈더니 뭘 안 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또 우리 되게 또 좀 요거 있었잖아요.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열리면 뭐 지자체 선거, 오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그 선거 방송이라든지 거기 화면 해설, 이렇게 뭐 시각장애인 뭐 화면 해설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그 다음에 또 선거 공보물 점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힘들어 너무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 접근성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접근성은 사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진적 이행 의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지켰어도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예. 그렇다라는 거고. 자, 이어서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 5분 몇 분 쉬나요? 45분에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